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됐던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봐요. 반부패 강력부장.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이요.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죠.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은 표적 수사를 위해서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서 계좌를 사찰했는데 네. 그것이 수사권의 남용이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유시민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적어도 2020년 7월에는 그러한 검찰에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7월 이전에 그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 등 본인이 유시민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유시민 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저 당시 2019년, 20년 저 당시는 유튜버였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아주 파워풀한 유튜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론 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유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1심과 2심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 판단에는 유시민 작가의 4월 인터뷰가 있고 7월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4월 인터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7월 인터뷰가 이제 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는 4월과 7월이 어떤 구체적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가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평론가로서 또 작가로서 이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적시해야 됩니다. 의견 표명 정도라고 하면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이 있는 반부패부에서 들여다본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의 표명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도 지금 상고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검찰 상고한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죄명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런데 라디오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형 기준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4개월 미만의 이하의 그러한 그 실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경이 되게 되면 벌금형도 될 수 있는데 감경 사유 제가 찾아봤더니 진지한 반성, 전과도 없어야 되고 상당한 피해 회복, 손해배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전파 가능성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감경 사유인데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나?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민사소송까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유튜브 그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유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사실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그 상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글쎄, 아동학대 혐의 이게 적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학대가 뭐냐면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네. 있는데 네. 아동복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돌밖에 안 된 그런 아이를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및 인파에 이렇게 많이 노출시킨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일단은 가명을 위해서 아동을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예, 이 PC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에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네. 이 PC가 평소에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애정을 갖거나 집착하거나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굳이 그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까지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목적은 결국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